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2살. 좀 날라리 같지만 료칸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기 시작했지. 요즘 세상이 중졸이라니 신기하지? 사실 이건 다 우리 가족 때문이야. 난 부모님과 1살 많은 오빠랑 같이 살았어. 어릴 때 오빠랑 나는 사이가 좋아서 늘 같이 놀았는데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집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주토무는 점수가 좀 낮은데? 수학이 어려운가 봐. 그럼 과외를 붙여야겠군. 주토무는 남자니까 학력이 출중해야지. 아빠, 나도 과외쌤한테 배우고 싶어. 자라코는 여자니까 그럴 필요 없어. 어? 왜? 예, 너는 공부보다 요리지. 오늘부터 밥은 차라코가 짓는 걸로 하자. 알았어. 그 후로 내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부모님은 칭찬 한 번 안 하셨어. 심지어 나에게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셨지. 내 말 좀 들어봐. 저번 시험에서 내가 반 1등 했어. 아휴, 차라코 너는 쓸데없이 머리만 좋구나. 집안일을 더 잘하게 연습이나 해. 그래, 여자가 공부 잘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 아빠 말씀 맞다. 똑똑한 여자는 남자들이 싫어해. 여자는 좀 멍청해야 딱 좋지. 그래, 여자는 애교지. 난 어렸지만 부모님의 말이 불공평하고 시대착오적이란 걸 깨달았어. 학교 선생님은 날 칭찬해 주셨고 남자애들도 나더러 대단하다고 박수 쳐줬거든. 주토무, 공부는 좀 어때? 그냥 그런데 차라코만큼 잘하지는 못해. 차라코는 시험 보면 늘 1등이니까 나 말고 차라코를 공부시키는 게 나을걸? 뭐라고? 너는 명문대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일해야지. 너는 여동생한테 지고도 분하지도 않냐? 열심히 할게. 오빠는 공부도 잘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어릴 때 그딴 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아빠가 그림을 찢어버렸어. 그 후로 오빠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공부만 하고 있어. 요즘은 아빠의 압력이 더 세져서 많이 우울했는지 나랑 대화도 못하게 됐지.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미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남존여비 사상이 엄청 강해. 21세기에 이게 무슨 구닥다리 사상이야? 완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지. 욕조도 아빠, 오빠, 엄마 순서로 나는 늘 마지막이었어. 그리고 집안일도 차라코 설거지 좀 해라. 왜 나한테만 시켜?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지.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일을 도왔지만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일을 한 적이 없었어. 주토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네. 하지만 오빠는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생이 되자 성적이 쭉 떨어졌어. 유명한 과외교사를 붙이거나 학원에 보내도 소용이 없었지. 오빠 괜찮아? 차라코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좋네. 진짜 대단하다. 왜 내가 남자고 네가 여자인 걸까? 차라리 반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다 엄마랑 아빠 잘못이지. 그래도 거역해봤자 소용없는 것 너도 알잖아. 너는 이런 집에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오빠를 몰아붙였던 부모님에게 화가 났지만 오빠 말대로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한테 거역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지. 그 후로 오빠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명문학교라고는 할 수 없는 평범한 곳이었어. 게다가 돈도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입학했지. 아빠는 대학은 꼭 명문대에 가라고 화를 냈어. 오빠 의견은 한마디도 안 듣고 순 자기 멋대로야. 진짜 어이없지?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학부모 면담에서 엄마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어. 차라코는 똑똑해서 원하는 학교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명문고에 가고 싶어요. 얘가 무슨 헛소리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차라코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는 명문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얘는 고등학교 진학 안 합니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곧장 일 시킬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례되지만 차라코의 오빠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나요? 나 고등학교 가고 싶어. 맞아요.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아깝잖아요. 여자는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똑똑한 채토무가 집안을 이을 거니까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성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참, 선생님은 남자도 못 만나고 계셨죠?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잠깐,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차라코 일은 저희 집안 문제예요. 아무리 집안 문제라도 차라코는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요? 난 고등학교 가서 공부 더 하고 싶어.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군요. 그럼 이만.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반항했지만 결국 그것도 아무 소용 없었어. 오빠는 고등학교에 갔으면서 왜 나는 못 가는데? 뭐야, 당연하지. 주토모는 남자잖아.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오빠가 사립학교에 가서 너한테 쓸 돈 없어. 그럼 난 공립으로 갈게.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게. 제발. 너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무슨 말이야? 내 힘으로 고등학교에 가겠다니까? 아니, 너는 주토모 학비를 벌어야지. 뭐? 오빠 학비를 내가 보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동생이 장남을 돕는 건 당연하잖니.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착취하는 거라고. 어쨌든 너는 중학교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모 덕 보면서 살았잖아. 거역하면 가만 안 둬.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해. 나는 결국 집안일을 담임인 카즈코 선생님께 털어놨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부모님도 참 너무하시다. 선생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쌤한테 털어놔서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차라코도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 졸업하고 집을 나갈 돈도 없고 결국 부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좋네. 아, 그래. 취직할 곳 아직 안 정했지? 아, 네. 찾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요. 그럼 료칸에서 일해볼래? 료칸이요? 실은 우리 할머니가 료칸을 하시는데 일손이 부족하거든. 여기서 멀고 기숙사도 있어서 집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그 집이랑 연을 끊을 기회인 거지. 나는 곧바로 선생님의 제안을 승낙했어. 집을 나갈 수 있다는 말에 너무 기뻤거든. 쌤 소개면 믿을 수 있죠.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감사합니다. 쌤이 최고예요. 선생님 덕에 나는 무사히 료칸에 취직했고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얘기는 제 조카한테 잘 들었어요. 부모님도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집안일은 잘 가르쳐놨어요. 엄격하게 지도해주세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열정적인 부모님이시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일단 차라코한테는 설명을 이미 했는데 저희는 기숙사를 써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기숙사요? 네, 차라코. 부모님께 취직에 관한 설명서 보여드렸지? 네, 보여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은 오빠만 신경 쓰느라 안 읽으셨나봐요. 어머, 저런. 기숙사를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제가 저희 집안일도 해야 되거든요. 차라코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은 전업주부시죠?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저희는 기숙사를 꼭 써야 해서요. 그래도 저기 여보,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겠네요. 힘들게 취직했는데 기숙사 정도는 괜찮죠?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는데 부모님이 내 취직 서류를 읽지도 않고 기숙사를 반대할 건 뻔할 뻔짜였지.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했던 거야. 나한테 일을 시키면서 집안일까지 떠넘기려고 한 엄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 꼴 좋다. 사장님, 얘 월급은 전부 이 통장으로 보내주시죠. 어머, 차라코 명의가 아닌데요? 네, 아들 학비가 필요하거든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데다가 나중에 명문대에 보내려면 학원비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라코한테 일을 시키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발용기야? 완전 어이없어. 물론 사장님도 저게 다 연기라는 건 이미 꿰뚫어 보셨겠지? 차라코, 너는 그래도 괜찮겠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알았어. 그럼 월급 12만엔은 이 통장으로 보내겠습니다. 12만이라고요? 아니,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여기 살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실례되지만 중졸에 의식주도 제공하니까요. 집세와 식비를 제하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죠. 그건 그렇지만 돈을 더 받길 원하시면 차라코를 고등학교에 보내셨어야죠. 저희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 찾아보시죠. 아니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테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트집 잡으시면 곤란하니까요.
부모님은 눈이 빠지게 열심히 계약서를 읽었고 복사본까지 받아뒀어. 이렇게 읽었는데도 계약서 내용을 이해 못하지는 않았겠지? 문제 없네요. 이렇게 진행하시죠. 그럼 차라코는 저희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죠.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료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기모노는 이렇게 입는 거야. 잘 외우렴. 네, 차라코 씨, 여기도 닦아야지. 죄송합니다. 차라코 씨, 문을 여닫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네. 사장님의 지도는 엄격했지만 예의범절과 매너 등 일 외의 것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지. 사장님은 사업가로서 재능이 있으셨는지 이 여관은 점점 커져서 전국에 지점 5곳을 운영하는 회사로 급성장했어. 사장님은 리조트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우게 됐지. 사장님, 짱 멋져요. 차라코 씨, 손님이 계실 때는 말투를 조심해야지.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리고 6년간 부모님은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료칸에 찾아온 거야. 차라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 시끄러워라. 무슨 일이시죠?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다니 제정신이야? 뭐야? 무슨 일이지? 어? 엄마, 아빠, 여긴 왜 왔어? 내가 계약서에 따라 부모님께 빚 변제를 요구한 것뿐이란다. 변제요? 그리고 사장님은 6년 전에 부모님과 쓴 계약서를 보여줬어. 뭐지? 오빠 츠토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월 12만 원을 대여한다. 대여? 빌려줬다고? 그래, 슬슬 아드님도 대학을 졸업했을 시기라서 차라코가 빌려줬던 돈을 갚아달라고 제가 서류를 보냈죠. 그건 순 억지예요. 어머님, 그때 계약 내용을 그렇게 확인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면 안 되죠. 그때 대화 내용은 녹음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해볼까요? 그때 부모님이 집요하게 계약서를 뜯어봤던 게 기억났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대여라는 말을 못 보고 지나쳤다니 진짜 바보 같다니까. 엄마 아빠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 빌리신 돈은 월 12만엔 6년분 총 864만엔입니다. 물론 할부도 됩니다. 우린 그 돈 못 줘. 왜 줘? 아드님이 명문대를 졸업하셨으니 훌륭한 대기업에서 일하실 텐데요. 그건 실은 취직 못했어요. 뭐라고?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게 취직이 안 돼서 집에 틀어박혀 살거든. 유감이군요. 하지만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사장님 말이 맞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아니, 그럴 돈이 없다니까. 우리는 저금도 안 하고 츠토무 하나만 키우느라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라고. 차라코, 그런 서운한 말 마렴. 우린 가족이잖니. 6년간 한 번도 안 오셨으면서 그런 말이 잘도 나오시네요. 아니요, 우리를 만나면 집에 가고 싶어 할까봐 참은 거죠. 진짜 뻔뻔스럽다. 나는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 6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는 해?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지? 저 사장이 부려먹었지? 불쌍해라. 아니, 그 반대야. 반대? 난 부모님이 상상도 못할 6년을 보냈거든?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지. 차라코, 사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네,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니? 가즈코한테 들었어. 네? 선생님한테요? 차라코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더구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원서를 두고 갔어. 고등학교 지원서? 야간 학교라서 일하면서 다닐 수 있단다. 다들 나이도 제각각이라 1년 정도 늦어도 전혀 신경 쓸 거 없대. 그래도 돈은 걱정 마. 이 통장은 차라코 거거든. 100만 원?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네 월급은 원래 18만 엔이거든. 네? 12만 엔이 아니라고. 거짓말이지. 그런 부모한테 다 줄 수는 없지. 사장님, 차라코가 쓸 수 있도록 잘 모아뒀단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렴. 하지만 12개월에 6만 엔씩인데 100만 엔이 될 리가. 여름 겨울 보너스랑 내가 준 특별 수당이지. 차라코가 일을 똑부러지게 잘해서 내가 고마워서 주는 돈이야. 사양하지 말고 받으렴.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장님 덕에 야간 학교를 다녔고 무사히 졸업했지. 차라코, 너무 대견하다.
일하면서 졸업까지 하다니 장하다. 그리고 나는 료칸 직원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어. 차라코 아이디어 대단한데? 손님도 늘어서 매출도 배가 됐어. 운이 좋았죠. 덕분에 이 료칸도 이렇게 커졌어. 차라코는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의 여신 같구나. 바로 이렇게 된 일이었어. 뭐라고? 우리 덕에 고생도 안 하고 잘만 살았네. 그래. 그런데 우리더러 돈을 갚으라니? 이걸 두고 배은망덕이라 하는 거지. 적당히 좀 아시죠? 이건 당신들 덕분이 아니라 차라코가 노력한 결과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빌려준 돈 꼭 갚아. 이자를 안 붙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나랑 사장님의 말에 부모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그래, 폭탄을 하나 더 터뜨려볼까? 아, 마침 잘 됐다.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참, 그랬지. 잘 말씀드리렴. 난 이제 야마모토 차라코가 아니야. 뭐? 무슨 말이냐? 나 결혼했거든. 뭐라고? 케이타! 사장님 부르셨어요? 소개하죠. 제 아들이자 내 남편인 케이타 씨야. 남편? 이 사람이? 차라코는 제 아들과 결혼해서 저희 집 며느리가 됐죠. 그리고 케이타 씨는 이 료칸 회사의 후계자거든. 저희 아들은 차라코와 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누구죠? 먼 친척들인데 나한테 돈을 빌렸거든. 차라코, 널 낳아준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가요? 이 료칸에 온 순간부터 가족의 연은 끊겼거든요. 그리고 그 빈말이야. 부잣집에 시집 갔으니 몇백만 원은 푼돈일 거 아니야? 그래, 없는 셈 치자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 들여서 널 키워줬잖아.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지. 웃기지 마. 내가 이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땡전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며느리는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더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하시죠. 그런 고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잘 가요. 말도 안 돼. 자라코, 소금 뿌려, 소금.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료칸을 나갔어.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돈을 갖고 있지. 하지만 오빠는 아직도 집에 틀어박혀 산다나 봐. 부모님의 학대로 그 희생양이 된 거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으니 견디지 못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어찌되든 전혀 상관없지만 언젠가 우리 오빠랑은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어. 한편 나와 남편은 아이를 낳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앞으로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할 거야. 두고 봐. 내 이름은 쿠로사와 마나미, 27의 전업주부이다. 오늘은 처음 시작은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트러블이었지만 결국 사소한 일로 끝나지 못한 대박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나와 동갑내기 남편 토미오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고 남편이 최근에 직장을 새로 옮겼다. 새로 옮긴 직장은 사원용 아파트가 있었고 잘 됐다 싶어서 얼마 전에 사원용 아파트로 이사도 새로 했다. 이사를 마치고 당일날에 바로 옆집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옆집에서 나온 사람은 여자였고 이름은 와카미야 에리카 씨. 나이는 얼핏 보기에는 나하고 비슷해 보였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그녀의 남편은 우리 남편의 직속 상사였다. 만약 옆집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회사에서 남편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식적으로 사소한 것도 조심조심하며 지냈다.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 에리카 씨는 시원시원하고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었다. 나이도 나보다 2살 위로 예상대로 비슷한 나이대라 금방 가까워졌다. 우리는 집 앞에서 마주할 때마다 수다를 떨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다. 에리카 씨는 사원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단지 내에 아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었다. 그런 에리카 씨를 통해서 사람들과 인사도 많이 할 수 있었다.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새 집과 새 환경에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여러 사람과 알고 지내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도 잘 되고 즐거움도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카 씨로부터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다른 게 아니고 사택 부인들끼리 모여서 티타임 갖기로 했는데 마나미 씨도 참가하는 거 어떨까 해서.
물론 흔쾌히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 에리카 씨 외에 네 5명 정도 사람이 더 있었고 가까운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셨다. 한 3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케이크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더치페이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지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갑이 안 보이네? 가방을 마구 뒤지던 에리카 씨가 지갑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지갑을 두고 나왔나 봐. 너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때는 나도 깊게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네, 그러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의외로 덜렁거리는 타입이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에리카 씨와 마주쳤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지난번 카페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깜빡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모임 말고도 어쩌다 둘이서만 카페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현금이 없다면서 나한테 꺼달라고 하는 것이다. 2번이나 연속으로 그랬으면서 도무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그리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만 단지 액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독촉을 하기도 껄끄럽고 돈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도 못한다는 게 답답하고 기분도 안 좋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끝내기로 했다. 큰 돈도 아닌데 감정 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털어버리고 집에서 여유 있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사택에 사는 다케마츠 씨한테서 라인이 왔다. 저기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서 모임했을 때 에리카 씨 돈을 자기가 대신 냈잖아. 그치? 네, 그랬어요. 오지랖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돈 돌려받았어? 아니요,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내 예상이 맞았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경험 있지. 지난번처럼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신 거는 처음 하는 이벤트였는데 아, 네. 처음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에리카 씨하고 둘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적은 있거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매번 그랬다고요? 나도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번 모임 때 마나미 씨한테 대신 내달라고 하는 거 보고 나서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나 싶어서 내가 가볍게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다들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예외 없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낼 돈도 절대 안 내는 게 문제지. 그럼 내 돈도 까먹은 게 아니라 아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던 일로 하겠지. 그렇다고 갚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아. 네, 그럴게요. 남편은 젊고 엘리트고 출세도 빠른 사람인데 에리카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부러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케마츠 씨 얘기는 충분히 신빙성이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연휴에 남편과 같이 친정에 다녀왔는데 그때 일부러 에리카 씨 주려고 토산펌을 사와서 선물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에리카 씨는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 꼭 답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 문제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에리카 씨를 집으로 불러서 다과를 대접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에리카 씨가 나더러 집에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듭 말하지만 뭘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일로 남의 흉을 보면 오히려 내가 속 좁게 느껴져서 더 짜증이 나지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쌓이고 남편한테라도 불만을 쏟아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대충 그렇다네. 기분이 진짜 별로야.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 돈은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쳐도 기분 별로야. 내가 속 좁은 사람 같잖아. 안 그래?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다. 미안, 일하는 중일 텐데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담아둘 수가 없었어. 지금 점심시간이야. 괜찮아. 자기 말 들어보니까 옆집 사모님 짠순이의 민폐네. 사이다 발언 날려주네. 내가 애써 그 표현을 피했지만 돌려 말할 게 뭐가 있어. 캐릭터가 그런데. 그렇긴 해. 근데 남편분은 짠돌이 아니야? 전혀. 오히려 돈을 잘 쓰는 편이지. 얼마 전에 여러 명이서 술 마시러 갔는데
그분이 다 냈어. 가끔 점심 먹으러 부하들하고 같이 나가면 점심도 잘 사주셔. 되게 의외다. 회사에서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괜찮은 상사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야. 근데 부인은 완전 짠순이의 민폐. 남편이 돈을 잘 쓰니까 자기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나? 글쎄. 근데 옆집 남편분은 특별히 돈 들어가는 취미 생활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술자리에서도 항상 먼저 일어나는 편이고 술자리에서 부인 자랑도 엄청 하고 완전 애처가던데? 자기 말대로면 옆집 남편분은 사람 너무 괜찮네. 그래, 진짜 괜찮다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다 평판이 좋아. 남편분이 좋으면 뭐해? 난 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만나? 적당히 안전거리 유지하는 게 어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리카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점점 쌓여갔다. 다른 사람들과 모이면 에리카 씨에 대해 불만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 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는 싫다며 에리카 씨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고 점차 그녀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언제부턴가 암묵적으로 다 같이 모임을 가질 때도 에리카 씨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를 부르면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고 절대 못 돌려받을 테니까. 에리카 씨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겠지. 점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달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고 할까? 그건 그거대로 또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꽤 늦은 시간이라 이 시간에 대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에리카 씨! 문 앞에 에리카 씨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이 풀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던 에리카 씨. 우리는 일단 에리카 씨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의자에 앉힌 뒤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자기만 따돌린 걸 알고 일어나 싶고 그게 이렇게 서럽게 울리는가 싶기도 하고. 부탁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머리까지 숙이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와카미야 에리카. 29의 전업주부이다. 8살 위인 남편 H는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고 우리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 친정 부모님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이다. 대단히 부유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정도 수준의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생각한다. 남편 H와 만난 것은 내가 대학생일 때였다. H는 그때 이미 지금 다니는 회사 직원이었고 부품 주문 문제로 아버지 공장에 직접 온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공장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우리를 소개해준 셈이다. 그 후로 H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은 여유 있고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대학 재학 중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버지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일이라 가족 모두 우리 결혼에 대찬성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기야, 내 핸드폰 혹시 못 봤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지금 노트북으로 연락하고 있어. 미안,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거실에 있는 상자 한번 열어봐. 이건 스마트폰이잖아, 최신형. 그건 입구야. 어제 내가 샀어. 나랑 똑같은 걸로. 고마워. 뭘 이런 걸 다. 근데 내가 지금 찾는 건 전에 쓰던 게 안 보여서. 그거 내가 처분했어. 처분이라니? 버렸단 거야? 왜? 뭐 문제 있어? 그거 엄청 오래된 기종이던데? 그렇긴 한데 새 기종으로 바꿀 때 백업도 해야 되는데? 꼭 남겨둬야 할 거라도 있어? 옛날 건데? 연락처랑 사진 같은 건 어떻게? 사진은 내 폴더에 전송해뒀고 연락처는 이제 필요 없지 않나? 뭘 놀래? 넌 이제 내 와이프잖아. 그럼 과거에 알던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래니 정말? 자기 나 관리해? 은근히 무섭네. 무서워? 뭐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 내 말이 뭐가 틀렸어? 결혼했으니까 당연하지. 너야말로 괜한 꼬투리 잡지 마. 그건 그렇고
지금 밖에 나왔어? 핸드폰 케이스나 새로 살까 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GPS 내장해놨거든. H는 결혼을 하고 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고 병적으로 집착하고 속박하고 간섭했다. 핸드폰에 GPS를 내장해놓고 내가 가는 곳을 수시로 위치 추적하면서 감시했다. 그뿐 아니라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했고 당연히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집 밖을 나서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남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돈도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비나 공과금 같은 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얘기해야 했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비상금도 챙길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남편 동행 없이는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런 나한테 유일하게 허락돼 있던 일이 같은 사택에 살고 있는 부인들과의 교류였다. 그것도 낮 시간만 허용됐지만 말이다.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어느 순간부턴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만날 때마다 돈 한 번 안 내는 사람하고 누가 계속 만나고 싶을까? 사실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그런 작은 즐거움마저도 사라져버린 지금 남편에게 최대한 가볍게 부탁을 해봤다.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그래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 남자 생겼냐? 그 남자 선물이라도 사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야.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에리카 씨가 털어놓았다. 폭력을 당한 건 어제이고 그때는 남편의 사과를 받고 그냥 넘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H씨는 현재 출장 중이고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우선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다고 에리카 씨에게 사과했다. 속사정을 다 알게 된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고 울면서 사과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몰랐다. 일단 에리카 씨에게 물어봤다. 친정에는 도움을 청해보셨어요? 지금으로서는 친정으로 피신을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에리카 씨의 친정은 남편들 회사의 하청업체여서 이혼을 하면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럼 피해가 클 거라고 했다. 더구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H씨의 아버지가 같은 회사 중역으로 있고 따라서 영향력이 큰 탓에 자칫 잘못하면 거래 중지 정도가 아니라 도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큰 결단을 내렸다. 잘 알았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놀란 얼굴을 하는 에리카 씨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능한 쓰고 싶지 않은 카드였지만. 그리고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H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에리카 씨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웃는 얼굴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사람이 민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부러 그러는지 명랑하게 그지없는 H씨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다문 에리카 씨. H씨는 에리카 씨를 데리러 왔다는 말투였는데 그때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오랜만이군, H. 이런 데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말이야.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 사람은 카나다 후미야. H씨와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고 나의 친정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사장님의 엄친딸이 되는 셈인데 내가 왜 평사원인 남편과 사택에서 서민적으로 살고 있냐 하면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으로 학력 면에서 보나 커리어 면에서 보나 특별할 점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다. 남편 역시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애원한 결과
그럼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대신 내 사위라는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해 주게나. 이게 아버지가 내건 결혼 승낙 조건이었다. 이런 이유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이 사실을 아는 건 몇몇 측근뿐이었다. 따라서 H씨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다시 방금 전 상황으로 돌아와서 당황한 H씨에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일이야. 자네가 제법 쓸만한 인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실체를 안 이상 우리 회사에 둘 수는 없네. 물론 H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일 거다. 사장님, 잠시만요.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리카 씨를 향해 다가가더니 내 말이 맞지? 우리 둘이 다시 잘 얘기해서 풀자. 어? 이쯤 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이날 에리카 씨는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당신 정상 아니야! 지금까지 맺힌 한을 다 풀려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부인 생각은 알았을 테니까 나머진 차차 연락하기로 하지. 잠시만요, 잠시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해고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자네가 괴롭힌 사람이 부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아닌가?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잘못을 꾸짖었다. H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사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비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여러 명의 여사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사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피해를 입은 여사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그 덕분에 H씨의 만행이 마침내 드러나게 됐다. 이런 일이 드러난 이상 해고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가 결정된 상태였다. 이 일을 포함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면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직접 오셨다. 그렇게 H씨는 재고의 여지 없이 해고되었다. 그 후 성폭행 피해자들과 에리카 씨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지불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 에리카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현재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둘은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얼마 전 에리카 씨가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고급 온천 요관으로 여행을 가자면서 나까지 데리고 가주었다. 그동안 신세만 졌는데 자기 인생을 구해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면서. 내 이름은 히로세 마사미, 27의 주부이다. 오늘은 내용이 약간 엽기적인 이웃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까 한다. 나는 나보다 3살 위인 남편 미츠루와 둘이서 살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다. 이제 슬슬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남편이 워낙 취미생활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시간만 나면 바다로 강으로 낚시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게 문제이다. 어쩔 때는 좀 집에 있지. 내 생각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자기 삶에 충실한 방법으로 낚시 인생을 선택했다면 할 수 없지 싶다. 그리고 딱 1년 전 신도시 주택단지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이 정도 넓은 집이면 애들을 많이 낳아도 거뜬하겠다. 아직 육아 계획은 세우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멋진 내 집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 멋진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는 사이좋게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동네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은 편이고 요즘 같은 개인주의 지향사회에서 매우 드문 곳이긴 하다. 육아나 집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서로 돕는 상부상조 문화이다. 주부들끼리는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과회를 한다. 크리스마스, 헬로윈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함께 열기도 한다. 이렇게 일이 많은 동네 분위기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나는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교류가 많은 것에 찬성하는 편이라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걸 생활의 작은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비록 나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웃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냥 즐겁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나도 조금 나눠 갖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본론으로 돌아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마부치 와카코라는 사람이다. 나이는 나보다 4살 위이고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이다. 직업이 의사인 남편과 5살 된 딸아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모임에서는 리더격인 사람이다. 나도 별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다. 장소는 우리 집. 몇몇 주부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고 남편도 회사가 쉬는 날이지만 낚시 여행을 간다며 어젯밤부터 나가서 집에 없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슬슬 해산하려는 타이밍에 나왔어. 이거 봐봐. 완전 월척 낚았어. 한층 기분이 없던 상태로 남편이 집에 왔다. 아이스박스 안에는 직접 잡은 생선이 잔뜩 들어있었다. 마침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생선 좋아하면 다들 몇 마리씩 가져가실래요? 저희 둘이 이거 다 못 먹어요. 어머 정말 너무 잘됐다. 와카코 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조아라 생선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그게 무슨... 몸에 이상이 와서 구급차 타고 실려갔어.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왜긴 왜겠어? 자기가 준 생선을 먹고 애가 탈이 났단 말이야. 썩은 생선을 준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저도 저녁에 남편하고 같이 먹었어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었고요. 그리고 와카코 씨도 멀쩡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변명해도 문제될 건 그 생선밖에 없었어. 거기에 독이라도 넣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끄러워. 내가 지금 자기 집에 갈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우리 애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는 거 몰라?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대체 어쩔 거야? 와카코 씨는 다짜고짜 자기 딸이 생선을 먹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고 구급차를 불렀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집에 들이닥친 와카코 씨는 틀림없이 그 생선이 문제야. 치료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음식이니까 식중독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와카코 씨는 남편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병원 진단 결과는 원인 불명, 복통을 호소하며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중독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줄 않나? 나도 억울한 기분도 들고 듣고만 있을 순 없어서 몇 마디 반격을 했다. 병원에서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증거도 없이 무조건 저희 탓이라고 하는 건 억지 아닌가요? 그리고 독을 넣다뇨? 사람을 모함을 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말싸움이 극으로 치달은 우리 두 사람을 중간에서 두 남편이 나서서 말렸고 그날은 그렇게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야마다 씨 안녕하세요? 네. 성격 밝기로 유명한 야마다 씨가 그날은 딴 사람처럼 차갑게 인사를 받았다.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주부들도 모두 나와 마주쳤을 때 의도적으로 피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항상 있는 다가와도 나는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분위기가 묘하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다. 영문도 모르겠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신경이 쓰였다.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글쎄 썩은 생선을 줬다잖아. 헉,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웬일이래? 그게 와카코 씨네가 워낙 잘 사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잖아. 너무 무섭다. 아무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말자고. 어? 지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있는 건 분명히 나다. 요약하자면 내가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썩은 생선을 줬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게 틀림없었고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붙들고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변명이라고 할 게 뻔하고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네에서 따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 동네처럼 지역 주민들의 연계가 강한 곳에서 맘만 먹으면 한 사람 왕따 시키기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온 동네 공식 왕따가 된 후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남편도 내가 걱정이 됐던지 그 좋아하는 낚시도 안 가고 최대한 내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좀 힘들면 우리 그냥 이사 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 살 데가 이 동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집 열심히 찾아볼게. 아직 갚아야 할 융자가 까마득한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해주었다. 아니야, 아직 융자도 다 못 갚았잖아. 내가 물고기만 안 잡아왔어도 이런 꼬투리는 안 잡혔을 텐데 미안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지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이 사람만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런 용기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의외의 인물이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와카코 남편 히로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아이디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준비하면서 단톡방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이디 교환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라인을 보내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혹시 치료비 위자료 그런 일 때문이라면 곤란한데요? 아니에요. 그런 일 아닙니다.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신뢰가 되는 줄은 알지만 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안이 라인으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오셔서 말씀하세요. 히로키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고 대체 무슨 일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단 남편에게 방금 주고받은 라인을 보여주자 느낌이 쎄한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도 같이 들을게.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와카코 씨 남편 히로키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얘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공포스러웠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일을 어쩌다 일어난 이웃 간의 마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히로키 씨는 얘기를 다 털어놓더니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말했다. 두 분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 이상 가는 데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남편은 히로키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따님 일이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저도 말로 끝낼 일이 아니란 거 잘 알고요. 그래서 치료비하고 위자료를 지불하려고요.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나 보네. 좋아. 그럼 내가 내일 받으러 갈게. 그리고요, 사과하는 의미라고 하긴 뭐하지만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와카코 씨가 좋아하는 술이랑 안주, 디저트로 케이크도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어머,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지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미안하죠. 그럼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내일 꼭 갈게. 내가 초대를 하자 신이 난 와카코 씨는 우리 집에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내가 괜히 미안해지게. 아니에요. 사과드리는 건데 이 정도도 약소하죠. 입에 맞아야 할 텐데 어서 드셔보세요. 내가 준비한 음식, 디저트, 술을 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표정이 확 풀린 와카코 씨. 이 타이밍에 작전대로 잽을 날리기로 했다. 그나저나 따님이 몸이 약해서 정말 걱정이네요. 그런 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와카코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야.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인데. 오늘도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다면서요? 오늘은 검사 입원이라서 면회 금지야.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보려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와카코 씨처럼 아이 옆을 항상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시종일관 아픈 딸을 돌보는 훌륭한 엄마로 칭송을 해줬더니 와카코 씨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눈치였다. 히로키 씨에게 들었던 그대로였다. 진짜 맞는구나. 그런 확신이 든과 동시에 등이 쭈뼛할 정도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계속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저녁 8시 우리 집에 또 한 사람의 손님이 왔다. 당신 기분이 참 좋아 보이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 오늘 늦는다고 그랬잖아. 손님은 바로 히로키 씨.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얼굴로 와카코 씨를 노려봤다. 히로키 씨의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해서였을까? 당신 애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그러고도 엄마야?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와카코 씨를 비난했다.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지난번에 히로키 씨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와서 한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간 히로키 씨는 주방에 서 있는 와카코 씨를 봤다. 아직 안 잤어? 깜짝이야! 말을 골자 소스라치게 놀란 와카코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는 병, 그리고 매일 아침 딸아이가 마시는 우유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뭐라는 거냐고 묻는 질문에 항상 먹는 약을 우유에 타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약을 잘 먹거든. 라고 대답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고 액체가 든 병을 손에 든 채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고 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히로키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불길한 예감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히로키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정신질환의 일종인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었다. 우선 미나우젠 증후군이란 본인이 직접 약이나 독약을 마시거나 혹은 일부러 자해를 하거나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자신을 해치는 자해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리스트컷 증후군과는 성격이 다르고 어디까지나 내가 아픈 상태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이 증후군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는 약자로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받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착각이 쾌감으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정상인 입장에서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일에 과도로 집착하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의사에 진찰받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아이에게 독극물을 먹여서 일부러 병이 나게 만드는 끔찍한 수법을 사용해서 자기는 병약한 아이를 돌보는 헌신적인 어머니이고 애처로운 엄마라는 타이틀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에 집착하는 타입이 많다고 한다. 와카코 씨의 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 병약한 아이였다. 툭하면 열이 나서 유치원에 빠지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단기간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일도 허다했다. 하지만 매번 원인 불명이라는 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같은 의사인 히로키 씨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와카코 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직접 목격한 후로 설마 하면서도 자기 아내의 정신질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현재 자기 딸의 병을 핑계로 앙숙관계가 돼버린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고, 와카코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을 받는 동안 히로키 씨는 조용히 집에 돌아가서 와카코 씨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병을 발견,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 당신이 갖고 있었던 건 인체에 해로운 독극물이었어. 극소량을 투입하면 몸에 가벼운 이상이 생기는 정도에서 그치니까 검사도 안 할 거고 그럼 들킬 위험성도 없다는 걸 알고 한 거야.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왜 손에 넣은 거야? 정말 끔찍해. 그동안 벌였던 모든 악행이 탄로난 와카코 씨는 아니야. 나는 그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지난번 생선 문제도 당신 계략에 적당히 이용한 거 맞지? 평상시보다 약물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응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엉뚱하게 마나미 씨에게 받은 생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덤터기를 씌운 거야. 아니야. 당신 왜 그래 정말? 그땐 정말 진짜 그 생선에 문제가... 닥쳐! 그날 받았던 생선 다 못 먹고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 기억해? 그 생선들도 다 가져다가 검사했어. 생선에서 당신이 갖고 있던 독극물하고 같은 성분이 검출됐어. 분명히 적당한 시기에 그 생선을 또 먹여서 역시 생선이 이상했어. 그렇게 떠들어댈 계획이었던 거 아니야? 대체 당신 왜 이래?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서 이래? 내가 언제 엄마로서 부족했던 적 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건 좋은 엄마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 행위에 불과해. 딸아이를 병들게 하고 병든 딸아이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뿐이야. 치료가 필요한 건 딸아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히로키 씨의 말을 들은 와카코 씨는 울부짖으며 주저앉았다. 밖에 경찰 와 있어. 경찰서에 가서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하고 딸아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와카코 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소문은 다시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고 나를 단체로 왕따로 만들었던 동네 주부들은 차례차례 찾아와서 사과를 냈다.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구든 왕따로 만들 수 있는 뿌리 깊은 지역 모임에 질려버린 나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한 결과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아직 대출빚이 남아있고 아직 새 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세를 주기로 했다. 다행히 입주가 바로 구해져서 월세 수입으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다시 돈을 모을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계획이다. 그 후로도 히로키 씨와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다. 와카코 씨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고 한다. 역시나 이혼 소속도 마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와카코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게 분명한 이상 앞으로는 남편이 아닌 의사로서 치료 경과를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딸 문제는 딸아이는 엄마인 와카코 씨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간병해주던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엄마는 아파서 지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 엄마가 좋아지면 같이 만나러 가자 라고 타이르는 중이라고 했다. 언젠가 와카코 씨의 병이 완치가 되고 딸아이도 그 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고 그런데도 만약 딸아이가 엄마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땐 엄마와 딸이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 히로키 씨 마음이 참 높네. 나라면 그런 여자는 엄마도 아니다. 절대 못 만난다. 그럴 것 같은데. 나도 당연히 그렇긴 한데 히로키 씨는 전문 의사니까 아무래도 우리하고 다른 관점에서 와카코 씨를 대하는 걸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일은 우리 두 사람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만약 내가 엄마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치루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난 그 집을 보면서 부모가 되는 게 갑자기 무서워졌어. 내가 제대로 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자기는 당신 자식이 독극물을 먹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 같아? 미쳤어?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독을 푼다는 게 말이 되냐? 끔찍하게. 그럼 무슨 걱정이야. 아마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나도 내 아이한테 상처 입히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노력해야지. 좋은 부모. 우린 일단 집. 집! 단독주택은 지난번 일도 있고 이번엔 넓은 맨션이 어때? 살고 싶은 지역을 정해서 미리 사찰에 가보는 게 어때? 동네 분위기나 지역 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올 수도 있잖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앞으로 내 취미는 아내와 함께 동네 탐방으로 바꿔야겠다. 걸으면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고 일석이조네. 우리는 와카코 씨처럼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기를 생각하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카와타 유메코. 우리 집은 자동차 판매점을 하고 있다. 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늘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다. 부모님이 항상 타일렀지만 오빠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나도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오빠 하지 마! 시끄러. 나 탈 거니까 저리 비켜. 야, 어떠냐? 밀지 마! 무서워! 그때 날 도와준 건 소꿉친구 유키오였다. 하지 마! 코우지 형! 시끄러, 유키야. 난 학원 갈 시간이다. 너네 같은 바보들이랑 놀 시간 없거든. 이런 오빠였지만 어른이 되면 가업인 자동차 판매점을 이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빠는 비싼 학원에도 다녔다. 한편 나는 미안해. 코우지 학원비 때문에 너 학원 보내줄 돈이 없다. 우리도 예전에는 단골이 많았는데 요즘은 차도 안 팔려서 수입도 적단다. 우리 자동차 판매점은 할아버지 때부터 구청과 근처 회사에 차를 판매하고 자동차 검사도 했던 지역 밀착형 회사였다. 오래된 단골 손님 덕분에 전에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왔는데 점점 매출이 떨어져 부모님은 회사를 닫을까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오빠에게 회사를 잊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엄마, 아빠, 회사는 내가 이을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 학원에도 열심히 다닌 거잖아.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 그냥 취직하는 게 나을걸? 내가 사장님이 돼서 성공하면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게. 우리는 오빠의 말을 믿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빠를 위해 학원비를 냈다. 그리고 난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께 질문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물론 피아노 같은 것도 못 배웠다. 제멋대로인 오빠였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 후 오빠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합격했다. 학교가 멀지 않아서 나랑 부모님은 오빠가 집에서 학교를 다닐 줄 알았지만 고3 때 오빠가 갑자기 경영 공부하려면 여기가 좋대. 나 여기 가고 싶어. 오빠가 보여준 대학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오빠는 자취를 하고 싶다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집세와 별개로 매달 1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오빠의 학비로 우리 집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4년 후면 내가 회사를 이을 거야. 할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허락했다. 한편 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학비가 싼 공립학교로 갔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려고 했다. 솔직히 나랑 오빠는 대우가 너무 달랐지만 오빠가 짊어질 책임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건이 일어났다. 오빠, 회사를 안 잊겠다니 무슨 말이야?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공부하고 알았어. 그딴 회사 이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난 천재라니까. 무슨 말이야? 오빠가 회사를 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보내준 용돈 덕분에 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지. 술이랑 옷 사는데 다 썼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노는데 다 썼어? 노는 데라니 인맥 쌓는 거지. 덕분에 대학 선배 연줄로 좋은 회사도 소개받았다고. 소개받았다고? 오빠 설마 회사 취직한 거야? 난 돈 들인 만큼 유능해졌거든. 공립이나 나온 너랑 다르게. 오빠 진짜 너무하다. 나는 취직해서 여기에 살 거야. 그딴 쓰레기 회사 이어봤자 아무런 득도 없거든. 쓰레기라니. 그렇게 그 회사가 좋으면 네가 있던가. 곧바로 도산에서 빚더미에 앉겠지만. 오빠는 내 연락처를 차단했고 졸업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의 배신을 알고 낙담한 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울면서 나한테 고개를 숙였고 난 오빠를 향한 분노가 끓었다. 역시 우리 대에서 이 회사를 정리해야겠어. 그래. 잠깐만, 내가 회사를 이을게. 무슨 말이니 유메코? 엄만 오빠한테 분하지도 않아? 유메코, 오빠 학비 때문에 네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더 이상은. 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회사가 없어지는 게 더 싫어. 난 오빠처럼 돈을 들여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오빠처럼 배신하진 않을 거야. 엄마 아빠를 배신한 그놈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를 잊기 위해 경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서 2시간 걸리는 국립대에 다니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오빠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 집에는 내 교육에 쓸 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합격한 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평일에는 알바, 심야에는 공부를 했다. 휴일은 경영 공부를 위해 집에서 일을 도왔다. 하지만 우리도 곧 졸업이네. 유메코는 부모님 회사를 이을 거야?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내 소꿉친구 유키오가 마침 우리 회사에 놀러 온 날이었다. 그게 있지, 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뭐? 그럼 이 회사는? 그건 내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이었다. 뭐야, 오랜만에 왔더니 너도 엄마 아빠를 배신하려고 했구나? 오빠! 코지 형! 그때 콧배기도 안 보이던 오빠가 돌아왔다. 너도 결국 네 회사를 버리는구나? 아니거든? 회사를 잊기 위해서 아빠 지인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거야. 그건 그냥 아빠한테 회사 소개나 받으려는 핑계잖아. 너같이 덜 떨어진 애는 혼자서 취직도 못할 테니까. 그런 말 마세요. 유메코는 국립대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까지 했어요. 넌 누구야?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유키오예요. 아, 그 울보? 너 아직도 얘 따라다니냐? 너도 수고가 많다.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유메코를 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형이 버려놓고 도망간 일들 때문이잖아요. 생판 남이 뭘 한다고 떠들어? 결국 오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부모님께 오빠가 돌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돈을 뜯으려고 왔다고 한다.
오빠는 대학 때 사치하는 습관이 들어서 돈에 쪼들려 산다고 한다. 진짜 답 없는 인간이다. 물론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화가 난 오빠는 2번 다시 집에 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아빠 지인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5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회사의 에이스가 됐고 사장님도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사장님 아래서 업무 방식과 경영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전수받았다. 우리 부모님은 컴퓨터를 잘 모르셔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요즘은 고객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했다. 그리고 기울어가는 회사를 다시 세우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경영자의 얘기를 들으며 타겟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회사를 이은 내가 첫 번째로 한 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중고차 판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을 시작한 것이었다. 전에는 회사 홍보 사이트도 없이 소개 사이트에 회사를 홍보하지 않아서 신규 고객이 거의 없었다. 새 차를 산 손님의 차를 값싸게 구매해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홍보 방식을 더욱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는 이 근방 손님들을 중심으로 경영해 왔는데 전국 각지 사람들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면 단골 손님들한테 소홀해지지 않겠니? 엄마, 나는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어. 무슨 뜻이니? 우선은 오히려 지역 밀착형으로 회사를 경영할 거야. 나는 어리둥절해하는 부모님께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5년간의 배움 중 한 가지는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지역 밀착형 경영과 대기업에 없는 세심한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단 거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고령화된 시골 지역이라서 최근에는 단골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난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나는 손님들에게 편지를 붙였다. 시니어 자동차 교체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화를 통한 출장 판매도 적어뒀다. 단골 손님과 부모님의 인연 덕분에 홍보 한 번으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자 예상대로 손님들은 차는 필요하지만 나이 때문에 지금껏 쓰던 차를 타기 힘들다고 했다. 타고 싶어도 가족들이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막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골에서 차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결국 자기 대신에 며느리가 운전해야 돼서 종종 부부싸움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손님을 대상으로 급발진 방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소개해 낮은 사고율을 설명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타지 않으시는 차를 높은 값에 사고 싶습니다. 혹시 제시 금액이 걱정되신다면 다른 회사도 검토한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에이, 지금껏 신세 많이 줬는데 굳게 믿고 있죠. 이제 며느리 걱정도 덜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는 상태 좋은 차를 구입하고 새 차를 판매할 수 있었다. 물론 손님 중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하지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부모님이 나서서 반납을 설득해주기도 했는데 그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손님도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구입한 중고차는 정비 후 새 주인에게 보내졌다. 고령자 특화 전략으로 매출도 올랐고 좋은 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중고차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그러던 어느 날 유메코, 큰일이야. 중국인 손님이 왔는데 말이 안 통해. 중국인? 사실 이 근방은 집값이 저렴해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자동차를 사려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해서 간단한 회화로는 소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빠랑 나는 공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순간 무슨 일이죠? 유키오! 마침 가게에 온 유키오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유메코, 이분은 이 차를 사고 싶대. 면허증이랑 필요한 서류도 전부 가지고 왔다는데 어떡할래?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우선 손님이 희망하는 차를 예약해두고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오늘 확인해 볼 테니 다음날 다시 와달라고 했다. 유키오, 중국어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조금 배웠어. 일할 때도 쓰거든. 사실 유키오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중국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유키오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유키오, 우리랑 같이 일할래? 사실 요즘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월급은 지금 받는 회사에서 받는 것보단 적겠지만 매출이 더 오르면 꼭 인상해줄게. 그러려고 왔어. 뭐?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실은 내가 유키오의 실력을 알아보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거든. 맞아. 정말로? 지금 일하는 회사 꽤 크잖아. 사실 가족 경영 회사라서 승진하기가 어렵거든. 차라리 급성장 중인 유메코네 회사에서
실적을 쌓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착한 유키오는 내가 곤란한 걸 알고 달려와 준 거다. 잘 부탁할게. 나도. 이렇게 우수한 영업사원 덕에 성공적으로 판로를 확장했다. 그 후로는 TV 취재도 와서 우리 회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또 그 녀석한테 연락이 왔다. 예, 오랜만이다 유메코. 무슨 용건이야? 약속대로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회사 얘기를 들은 오빠가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 웃기지 마.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원래 그 회사 후계자는 나였어. 잠깐 너한테 양보해준 것 뿐이야. 당장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오빠는 이미 회사를 버렸잖아. 그런 태도를 취해서 되겠어? 내가 사장 돼서 너 해고하면 어떡하게? 어떻게 지금 사장이 될 생각을 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나 사장 시키려고 부모님이 돈을 엄청 들였잖아. 돈 뜯으려다 쫓겨난 거 기억 안 나? 그건 자기 사장한테 사회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의 큰 뜻이지.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사자가 절벽에서 새끼를 미는 것처럼. 못 배워먹은 너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자신만만했지만 배신을 당한 부모님이 그 말에 납득할 리가 없었다.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웃기지 마. 너 대신 유메코가 우리 회사를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장 자리까지 넘봐? 부끄러운 줄 알아. 우리는 이제 너 같은 놈 몰라. 오빠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다. 젠장, 두고 봐. 본때를 보여줄 거야. 오빠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고 이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빠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니네 회사 큰일 났다. 정확히 말하면 네가 나한테 뺏은 회사지? 이게 뭐야? 회사가 엉망이잖아. 엄마 아빠도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꼴 좋다. 저기 오빠 실은 그게... 지금 사과해봤자 늦었어. 내가 니네 회사 망하게 할 거야. 거기 우리 회사 아니야. 뭐라고? 우리 회사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는 규모가 커져서 이전했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른 회사야. 뭐라고? 참고로 그 회사 사장은 유키오야. 유키오가 사장이라고? 회사가 많이 커졌거든. 분사해서 사장을 맡아달라고 했어. 아주 난리를 쳐놨네.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래서 한동안은 회사 문도 못 열겠어. 다 니네 탓이야. 나 모른다고. 그냥 돈만 좀 들겠지 뭐. 돈? 돈이 왜 들어? 남의 걸 부셨으니까 변상해야지. 난 가족이잖아. 그래 뭐 가족 싸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지만 근데 그 회사는 유키오네 회사라고 그랬잖아. 유키오가 고소하면 오빠는 범죄자야. 기물 파손에 불법 침입까지 적용되겠다. 유키오 완전 화났어. 벌써 경찰에 신고했대. 뭐? 잠깐만, 제정신이야?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부모님을 제멋대로 이용하고 배신한 주제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냉큼 돌아와서는 거절당했다고 난동이나 부리고 부모님은 너랑 영 끊을 거래. 나도 이제 너 같은 오빠는 없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거야. 무슨 정신연령이 유치원생이야? 투정볼 해봤자 징그럽기만 하거든? 나 좀 봐주라. 너랑 나는 이제 남이야. 그럼 사장 말고 관리직이라도 시켜줘. 나도 너처럼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거든.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뭐래? 무능한 만년 실적 꼴찌 주제? 잠꼬대? 뭐? 저번에 너한테 전화 왔을 때 좀 알아봤거든? 일도 못하고 경비 부정 청구에 후배들한테 뒤처지기나 하고 지금은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돈 뜯으러 온 거 보니 빚도 있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역시 내 동생 날 닮아서 똑똑해. 너 닮았으면 회사는 폭삭 망했을걸?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오빠는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도착한 경찰한테 체포당했다. 조사받을 때도 오빠는 회사가 이전될 줄 몰랐다고. 이런 변명만 늘어났지만 몰랐다고 해도 기물을 파손하면 당연히 범죄지. 한마디 들었다고 한다. 오빠가 다니던 회사도 이 일을 계기로 오빠를 해고했다. 원래도 빚이 있었던 오빠는 설상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다고 한다.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지만 빚 때문에 앞으로 밤낮 없이 일해야 될 거다. 우리를 찾아와봤자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억지로 들어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편지를 보냈다. 저번에 한번 큰 코 다쳐서 아마 별일은 없을 것 같다. 그 후 사업은 순조로웠고 나랑 유키오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저기
유메쿠,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 뭐야, 유키오? 아니, 그게 혹시 없으면 나랑... 어? 난 진심이야.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유키오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얼버무리고 도망가 버렸다. 어떡하지? 유키오의 진지한 고백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회사 경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지만 뭐 나쁘지만도 않은 것 같다. 실례합니다. 아침 일찍 뭔가요?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혹시 정말 고백하려고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괴롭히고 싶다는 그런... 고백은 무슨... 어? 네가 기모노 입고 오는 바람에 회사에서 내 평판이 뚝 떨어졌어. 맨날 똑같은 기모노 입는데 좋다고 난리니까 열받는다고. 위기관리 교실에 어서 오세요. 여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트러블이나 고민거리를 학생들로부터 수집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트러블일지 기대되네.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 고민이나 트러블을 말씀해 주실래요? 아, 실은 저예요. 박사님이 조언을 받고 싶다니 웬일이에요? 이러쿵저러쿵 해도 매번 잘 해결하고 복수도 잘하고 그러는데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 그래서 이참에 아예 리스크 관리를 배우고 싶거든.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 나 박사하면서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꽤 일 잘하는 축이라 동기 중에선 톱클래스였어. 그런데 너무 바빠서 옷이나 화장 별로 신경 안 쓰고 회사 다녔었는데 동기 중에 사이 안 좋은 노부호란 애가 그걸 물고 늘어줘서 야, 너 말이야. 거기 촌스런 동글뱅이 안경 쓴 건어 물려. 뭐야?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복장 자유라고 해도 추리닝 입고 그거 입고 회사 오면서 쪽팔리지도 않냐? 제정신이야? 어? 자전거 타고 왔어. 꽤 빨랐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신경 쓴 사람 없었을걸? 그럼 됐지 뭐. 그렇게 입고 자전거를 타? 적당히 해야지. 웃겨 죽겠네. 요즘 세상 배달원들도 꾸미고 다닌다. 뭐가 문젠데? 그런 촌스런 너한테 일을 하사하지.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내놔. 뭐? 이걸 다 오늘 중으로? 간단하지? 그야 박사니까 로봇한테 도와달라고 해. 저기 말야,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상사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높은 사람들 신발 핥아서 승진한 주제. 걔도 아니고. 왕!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때리지 마. 알겠어? 무조건 오늘 안으로 끝내. 노부호는 동기인데 나보다 일을 못하는데도 내 상사가 됐다. 딸랑거리는 능력만큼은 특출나게 뛰어나서 아부만 하고 다녔다. 그 결과 나보다 먼저 승진하게 됐는데 일 잘하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게 뿌듯했는지 항상 날 무시하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광고 관련된 사내 공모가 열렸다. 사내 공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과를 낸 적이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준비를 하는데 뭐라? 여전히 열심히 하네 박사님. 여태까지 뽑힌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성과를 내고 싶어서. 아이고 불쌍해라. 그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뭐? 왜? 공모 같은 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거든. 무슨 소리야? 분명 이번엔 나 아니면 후배 미키가 우승일 거야. 아니, 왜? 요즘 미키 평판이 윗사람들 사이에서 좋거든. 얼굴도 예쁘장하고 귀엽고 몸매 좋고 최고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발표 내용이 중요하지. 외모가 대체 무슨 상관이야? 에휴, 불쌍하니까 너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외모가 가장 중요하거든? 넌 못생겼으니까. 그럼 넌 어떻게 승진한 거야? 심사 보는 상사들이랑 엄청 사이좋고 그 윗사람들한테도 샤바샤바 했지. 승진도 안 시켜주는데 그런 걸 할 것 같냐? 샤바샤바라니. 정말 내용은 상관없는 거야? 너가 혼자 착각하는 게... 이건 얼마나 상사 맘에 들었는지 겨루는 대회야. 매번 혼자 일만 하는 너한테 현실을 알려줄까 싶어서 말이야. 공모가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매번 처참하더라. 참고로 미키도 뒤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소문으론 상사랑 이것저것 다 했더나 뭐라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공모에서 우승하는 건 승진하는 첫걸음이야. 어떻게 사내에서 평판을 올릴지가 핵심. 특히 심사위원 우에모토 씨는 중요해. 임원들이랑 연줄 있는 우에모토 씨 마음에 들었는지에 모든 게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우에모토 씨 성실한 이미지였는데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이 회사 간둘까? 라이벌 하나 사라졌네. 아싸. 뭐 너같이 못생기고 촌스러운 여잔 없어지면 고맙지. 너도 충분히 못생겼거든? 혹시 여태 한 말도 나 관두게 하려는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수영복 입고 발표하든가. 우승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뭐 나 같으면 토하겠지만. 누가 물어봤냐고. 계속 신경 쓰였다. 정말 공모가 어떤 방식으로 심사되고 있는지. 난 그걸 확인하기 위해 공모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도전하기로 했다. 촌스럽고 내세울 것 없는 내가 눈에 띄려면 공모전 당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노부군의 발표는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자네 보고 있으면 어제 먹었던 고기 맛이 생각나. 감사합니다, 우에모토 부장님. 고기 먹이길 잘했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게. 그럼 다음은 막사네. 오늘도 필사적으로 발표할걸요, 그 자식? 또 추리닝 입고 촌스럽겠지. 약품이 옷에 묻어있을지도 몰라요. 기대되네. 실례합니다. 아니, 그 옷은 뭔가? 복장 자유였죠? 우리 회사. 자유긴 한데 왜 기모노 같은 걸? 넌 촌스럽기로 소문난 녀석이잖아. 오늘 성인의 날이고 해서 20살 때 옷을 입어봤어요. 그것보다 너 안경 벗으면 이거야말로 자페니스 뷰티. 기모노를 입고 발표하러 갔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만 보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큰 임팩트에 그 자리에서 우승이 결정됐고 내 발표는 사내에서 큰 화제가 됐다. 여기저기서 좋아하니 나도 우쭐해져서 앞으로도 기모노 입고 출근하자고 맘속으로 다짐했다. 기모노 입은 모습 보고 싶네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벌써 리스크가 보이네. 아니, 어디가? 그렇게 발표보다도 외모를 따지는 회사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회사 들어간 것부터 잘못한 건가요? 그럼 대체 뭘 어떻게? 아, 역시 그런 건가? 나도 같은 생각했거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좀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편이... 아니, 사실은 이 일 있고 나서 회사가 엄청 싫어지는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우승 후 예쁨 받으며 일주일에 한 번 기모노를 입고 오게 됐다.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어쩌면 승진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녀석 요즘 들어 자주 기모노 입고 오게 됐네요. 그러게 주변 여자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자네 처지도 위태롭구만. 저 말입니까? 광고회사라고? 임팩트가 중요하지. 자넨 수수하네. 진짜. 야, 너 말이야. 왜 그러세요? 요즘 기어오르네? 기모노나 입고 오고 말이야. 안 어울린다고. 네? 그런가요? 저번에 저보고 해볼쭉했던 것 같은데? 해볼쭉하긴 누가? 내일부터 기모노 금지야. 싫어요. 또 촌스럽니 뭐니 듣는 것도 싫고 기모노 입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즐겁거든요. 채! 주제도 모르고. 너 같은 건 추리닝이나 파자마 정도가 어울린다고. 음침해가지고. 네네, 실례할게요. 상대할 시간이 없어서. 뭐? 젠장, 어떻게든 저 녀석 콧대를 꺾어야지. 그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야, 너 어차피 지금 한가하지? 남친도 없고 불쌍하게. 뭐예요? 연구하느라 바쁜데? 역시 은근히 밝히는 녀석이네. 남들 모르게 이상한 거 하고 있지? 뭔데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아니야. 용건을 말씀하세요. 내일 기모노 입고 올 거야? 그러려고요. 기대되세요? 내일 아침 바로 회의실로 와. 알겠지? 이건 상사로서의 명령이야. 역시 저 좋아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대하는 게 좋을걸? 무서워. 실례합니다. 아침 일찍 뭔가요?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혹시 정말 고백하려고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괴롭히고 싶다는 그런... 고백은 무슨... 어? 너가 기모노 입고 오는 바람에 회사에서 내 평판이 뚝 떨어졌어. 맨날 똑같은 기모노 입는데 좋다고 난리니까 열받는다고. 대체 무슨 짓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몰라, 버리든가. 너한텐 흙탕물이 딱 어울려. 추워. 아니,
열어주세요. 못 열어줘. 누가 찾을 때까지 꽁꽁 얼어버려라. 안 까먹고 에어컨도 틀어놨으니까. 그럴 수가. 이걸로 넌 촌스럽고 답없는 개그 캐릭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잘 있어. 그 후 직원들이 출근하고 회의실에 들어올 때까지 난 벌벌 떨고 있었다. 회사에서 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웃음거리가 됐다. 노부오가 내가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내 평가는 기모노 입고 우쭐해진 여자로 전락해버렸다. 기모노를 그렇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요. 여자의 적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러브 로맨스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술궂게 굴었지만 사실 당신을 좋아했어요. 같은. 뭐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일 떠넘기고 욕하진 않죠. 그런 사고방식이 리스크예요. 타츠야 씨는 여자 마음을 모르시네요. 표현 방식은 둘째치고 일단 남자가 좋아한다는 게 기쁜 거예요. 여자 마음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박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제대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죠. 의욕이 가득하시네요. 이번에도 위대한 복수를 해버렸군요. 언제쯤 돼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그런 말 하지 마요, 타츠야 씨. 물을 뒤집어 쓴 난 감기에 걸렸고 일주일 동안 앓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등등의 증명서를 갖고 회사 인사팀에 노부의 비열한 행동을 신고했는데. 자네, 왜 그러세요, 우에모토 부장님? 인사팀에 노부어 얘기 이것저것 했다면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기모노도 엉망이 된 데다가 감기까지 걸렸다고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증거가 없잖아. 아니, CCTV 영상 같은 걸 확인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노부어가 물 끼얹었다던가 그런 증거가 없다고. 없는 걸로 했어. 없는 걸로요? 노부어는 귀여운 후배니까 말이야. 너 그렇게 봐줘. 전에도 기모노 입고 집안에 환심 샀었고 자업자득이잖아. 분명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직접 말씀을 하셨으면 애초에 외모에 따라 업무가 떨어지고 공모 결과가 정해지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광고란 건 아름답거나 센스 있는 게 중요하니까 사원한테 그걸 추구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럼 그렇게 된 거니까 수고해. 그렇군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회사인지. 웬일이야? 할 얘기라니? 뭐 고백이라도 하려고? 이거 청구서예요. 청구서? 무슨 청구서? 그 기모노 사실 엄청 비싼 거였어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기모노인데 전 가게 주인이랑 친구여서 싸게 빌릴 수 있었는데 옷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니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뭐 그건 곤란하지.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없잖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박사라고. 갑자기 왜 그래? CCTV 영상 따위 순식간에 찾아내주겠어. 나 로봇도 만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이상한 회사인지 주간지에든 어디든 정보 팔려고.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한데? 저번에 우에모토 부장한테 들었어. 광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사원한테 센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모노를 입었던 난 이를 배정받은 거고. 근데 그런 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에모토 씨 발언이나 사원들의 실체 등등을 전부 퍼뜨리기로 했어. 뭐? 웃기지 마. 그런 짓 했다가 그냥은 안 끝난다고. 당연히 그냥 안 끝낼 거야. 오기로라도 이 회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그런 짓 해서 뭐가 이득인데? 잘못된 점들을 인정하게 해서 광고회사가 원래 어때야 되는지 깨닫게 할 거야. 근데 적어도 너 정도는 살려줘도 괜찮아. 뭐? 살려줘도 괜찮다니? 이 청구서에 서 있는 기모노 손해배상금 똑바로 지불해주면 네가 한 비열한 짓은 고발 안 하고 넘어가 줄게.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해킹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나한테 그 손해배상 시키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지?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네. 그런 거짓말해서 뭐하게? 그래도 동기니까 살려주려고 한 건데. 아, 됐네요. 고발이든 뭐든 할 수 있으면 해보든지. 이 건어물려. 뭐라고? 알겠어. 잘 있어, 노부. 진짜 거짓말이겠지. 그리하여 난 곧바로 주간지의 편집부로 회사의 끔찍한 실체와 노부오와 우에모토 씨의 관계, 그리고 미키가 하던 짓을 전부 말했다. 그 주간지는 우리 회사랑도 거래를 했던 터라 임원들은 경로했고 MR 광고 대행사의 충격적인 실태, 회사의 실체가 전부 기사화돼 알려져 우에모토 씨와 노부오는 잘렸다.
그리고 사내에서 나쁜 풍습을 고지고대로 따르던 사원들도 정리됐다. 나도 기모노 입고 다니던 게 문제가 돼서 잘렸다. 한편 변호사와 상의해 기모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부오는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됐다.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알바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생활이 공공해서 지금은 누군지도 못 알아볼 만큼 야위었다고 한다. 난 박사로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성대하게 복수하셨네요, 박사님? 여러분 덕분이죠. 잘리긴 했지만 뭐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 그치만 외모를 무시당하면 누구든지 꾸며서 복수하려는 마음 드는 게 우리 여자들 심리니까요. 그런 게 여자 마음인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일 늘어나면 귀찮지. 나도 반성하고 연구에 몰두 중이야. 그럼 타치야 씨, 이번 사연에서 가장 리스크였던 건 뭔가요? 가장 큰 리스크. 그건 외모를 무시당했다고 억울함을 외모로 풀려고 했던 점이겠죠. 그렇게까지 외모를 무시당한 시점에서 그 회사를 관두던지 고발을 했어야 됐어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도움이 되네. 또 올게. 네, 그럼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또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잘 있어요.